수술비 500만 원이요? 엄마, 나이 들면 원래 그렇게 다 아픈 거예요. 집에서 좀 쉬면 금방 다 나아요. 어머님, 저희도 먹고 살기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 돈 이야기라면 전화하지 마세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운 72세 순자의 핸드폰에서 들려온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위암 초기 진단을 받고 일주일 안에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선납금 500만 원. 평생 떡볶이와 김밥을 팔아 모은 돈은 이미 아들 결혼 때 다 보태준 뒤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차가운 거절은 순자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꽂혔습니다. 12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죽을 고비에 놓이자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차가운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이야기는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께서 겪으신 실화를 각색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 골목에 순자의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죠. 72살의 나이에도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아니, 빨라야만 했어요. 시장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남들보다 일찍 나와야 했으니까요. 순자는 녹슨 철제 손수레를 끌고 가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죠.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관절이 내는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양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김밥을 썰고 말기를 반복하다. 이제는 영구적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 전봇대 옆자리에 도착한 순자는 익숙한 동작으로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아래 김밥 도마와 칼을 놓았죠. 아이스박스에는 새벽에 미리 준비한 김밥 재료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무지, 햄, 계란지단, 시금치, 당근. 모두 전날 밤 잠도 줄여가며 손질해둔 것들이었어요. 아이고 허리야. 순자는 무거운 쌀통을 내려놓으며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척추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리 끝까지 찌릿하게 전해졌죠.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출근길 손님들이 오기 전에 김밥을 말아 놓아야 했으니까요. 밥을 김 위에 펴고 재료를 올려 말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이마에는 땀이 맺혔죠.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있었고 작지만 자신들의 집도 있었으니까요. 그 집은 결혼하고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낡고 좁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순자에게는 궁궐 같은 곳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어서 상추며 고추를 키우곤 했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누던 그 부엌, 아들이 공부하던 작은 방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정민이가 결혼을 앞두고 찾아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엄마, 지원이네 집에서 신혼집 마련을 조건으로 내걸었어요. 엄마 아빠 집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혼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3억 3천만 원에 팔렸어요. 거기에 평생 아껴서 모은 7천만 원을 더하고 5천만 원이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죠. 정민아, 이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야.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정말 고마워요. 효도할게요, 꼭.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돈은 그녀와 남편이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죠. 외식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 한 벌 변변히 사입지 못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집을 팔고 나서 순자는 시장 근처의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창문이 하나뿐인 반지하 방은 습하고 어두웠습니다. 여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했죠. 하지만 순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집을 내준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2년 전 일이었죠. 새벽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쓰러진 겁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이 좁은 방에 혼자 남겨두고. 순자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특히 낯선 월세방에서 혼자 맞는 첫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죠. 장례식장에서 아들 정민이는 어머니보다 장례 비용을 더 걱정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험 같은 거 들어둔 거 없어요? 장례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그런 걸 해둘 형편이 아니었잖아.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돈 문제는 정확히 해야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자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각자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남편이 떠난 후 순자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월세 30만 원을 내려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재료를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습니다. 하루에 김밥을 150줄은 말아야 했죠. 손목은 시큰거렸고 어깨는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재료비를 빼면 1,500원 정도가 남았어요. 하루에 150줄을 팔아도 순이익은 7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자릿세와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도 순자는 쉬지 않았습니다.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쉬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순자는 미리 말아둔 김밥을 재빨리 썰어 포장했어요. 할머니, 김밥 3줄이요. 네, 알겠습니다. 9,000원입니다. 순자의 손놀림은 빨랐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김밥을 써는 손이 가끔 떨렸고 포장지를 접는 손가락이 뻣뻣했죠.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항상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장사의 기본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쯤 잠깐의 한가한 시간에 순자는 팔다 남은 김밥 꼬다리를 먹었습니다. 재료가 빠져나간 김밥 끝부분이었죠. 밥알만 있는 김밥이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점심이었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그리웠지만 사 먹을 여유는 없었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순자는 남은 김밥을 헐값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선도가 생명인 김밥은 하루가 지나면 팔 수 없으니까요. 김밥 2줄에 5,000원. 싸게 드려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김밥을 사가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없어요? 아들이 하나 있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쓰라렸습니다. 5년 전 재산을 줘서 장가 보낸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죠. 며느리 지원은 시어머니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순자는 좌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김밥 통들을 손수레에 싣고 천막을 접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굽어질 대로 굽어져 있었습니다. 월세방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문득 12년 전 살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은 이미 철거되고 그 자리에는 새 빌라가 들어서 있었어요. 불 켜진 창문들을 보며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안에는 누군가의 가족이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겠죠.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고 있을 겁니다.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나?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으니까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좁은 월세방에 도착한 순자는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누수 자국이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죠. 보일러도 제대로 돌지 않아 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했고요.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들이 바쁜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죠. 정민아, 잘 지내지? 엄마는 잘 있어. 건강 조심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비가 온다는 뜻이었죠. 비 오는 날은 장사가 안 됩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래도 나갈 겁니다. 월세 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그리웠어요. 여보, 나 혼자 너무 힘들어요. 이 좁은 방에서 혼자 늙어가는 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에서 아들은 잘 살고 있겠지? 그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아야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순자는 닦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만이라도 마음껏 울고 싶었으니까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김밥을 말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해야 하죠. 그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쳐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는 작은 새방에서 홀로 살아가는 끝없는 희생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순자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위가 쓰리더니 새벽에는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하루라도 장사를 쉬면 월세를 낼 수 없었으니까요. 손수레를 끌고 좌판 자리에 도착한 순자는 천막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부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순자는 전봇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으악!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손수레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행히 옆 좌판 아주머니가 일찍 나와 있다가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렸어?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순자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또다시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졌죠. 누군가 119를 불렀고 순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는 언제 오시나요? 이번 서류 작성해야 하는데. 순자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들이 있긴 하지만 출근 시간에 방해하면 분명 짜증낼 게 뻔했죠. 조금 있다가 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서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어요. 차트를 넘기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순자 옆에 앉았죠. 할머니, 검사 결과를 말씀드려야 하는데. 위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종양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지만 크기와 모양으로 봐서는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암 초기 단계로 추정됩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즉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하지만 지체하면 암이 진행되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의사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와 비용 안내서였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적힌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납금 500만 원이요? 네, 수술비 전체는 1,500만 원 정도 예상되는데 일단 500만 원만 선납하시면 수술 진행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 순자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는 19만 4천 원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다음 주 월세를 내고 나면 완전히 바닥날 돈이었죠. 순자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생각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웠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고 5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에야 연결되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인데. 정민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민아,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있어. 새벽에 쓰러져서. 병원이요? 또 무리하셨구나. 엄마, 그 나이에 무리하면 안 돼요. 정민아, 이번엔 좀 심각해. 의사 선생님이 위암이래.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순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수술비가. 선납금이 500만 원이래. 엄마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500만 원이요? 정민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당장 500만 원은 도저히. 정민아, 엄마가 너희 결혼할 때 집 팔아서 다 줬잖아. 이번 한 번만. 엄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에요.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의 거절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엄마, 정말 수술이 필요한지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해 보세요. 요즘 병원들이 과잉 진료하는 경우가 많대요. 정민아, 의사가 일주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엄마, 일단 퇴원하고 집에서 쉬세요. 그리고 정부 지원 같은 거 알아보세요. 요즘은 저소득층 의료 지원도 있다던데. 순자는 아들이 자신을 저소득층이라고 부르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남처럼 대하는구나. 정민아, 엄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애미야, 나야.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지원아, 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도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순자는 며느리의 빠른 거절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원아, 나중에 갚을게. 제발. 어머님, 이제부터 돈 이야기라면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저희도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죄송하지만 정말 없어요. 뚝. 며느리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가족이 이렇게 매정할 줄은 몰랐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젊은 부부가 서로를 걱정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부러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이 오시나요?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올게요.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부 지원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알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살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순자는 비틀거리며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었지만 장사는 해야 했어요. 좌판을 다시 펴고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손이 떨렸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옆 좌판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힘없이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4시에 좌판을 정리했어요. 월세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위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김순자님, 수술 일정 확정을 위해 선납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 미납시 예약이 취소됩니다. 일주일.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 500만 원을 구한단 말인가요?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며느리도 차갑고 내가 암에 걸렸는데도 과잉 진료라면서 의심만 해요. 병원비가 없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네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장사를 해야 했지만 과연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순자는 막막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암보다 더 아픈 것은 가족의 무관심이었어요. 돈이 없어 죽어가는 것보다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서러웠습니다. 72년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죠.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어요. 위장의 통증이 밤새 더 심해졌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래도 장사를 나가야 했어요. 어제는 겨우 3만 원을 벌었는데 이대로라면 월세도 못 낼 판이었죠. 간신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는데 자신의 모습에 놀랐어요. 눈 밑에는 시커먼 그늘이 져 있었고 뺨은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죠.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어요.
좌판을 펴는 동안에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지만 참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익숙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자재를 납품하는 미옥이었어요. 49살의 미옥은 순자에게 김밥 재료를 공급하는 사람이자 시장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이웃이었죠. 할머니, 오늘 단무지하고 햄 가져왔어요. 미옥이 상자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 할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전에 말씀하신 위 통증은 어떠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동정받는 것도 싫었고 무엇보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죠. 병원 갔는데 별거 아니래. 그냥 스트레스성이라고. 거짓말이었지만 미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 이거 보셨어요? 어제 아드님 SNS에 사진이 올라와서 봤는데 아들, 며느리 사진이 올라오면 곧잘 보여주는 미옥이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순자는 작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이거 우리 정민이 아니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화려한 유럽의 어느 호텔 로비였죠. 온 가족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미옥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며느리 지원이 명품 가방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커다란 쇼핑백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이건 다 명품인 것 같아요. 쇼핑을 엄청 많이 했나 봐요.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 5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아들이 유럽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있다니요. 이것도 보세요. 미옥이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요리들이 가득했고 와인잔을 들고 건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드님이 올린 글에 보니까 장모님 칠순 기념으로 가족여행 갔다고 하네요. 9박 10일 일정으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를 돈다고 써 있어요. 미옥이 핸드폰을 조작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 이것 보세요. 댓글에 누가 물어봤네요. 여행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 아드님이 답글을 달았는데 항공료, 호텔, 쇼핑까지 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자랑하네요. 효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면서. 순자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미옥이 놀라서 부축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수술비 500만 원은 없다면서 장모 칠순에는 3천만 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미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아드님이 이렇게 여행 다니실 정도면 형편이 좋으신가 봐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이렇게 고생하세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남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죠. 미호가 나 오늘 재료값은 다음에 줄게. 지금 돈이 좀. 아이고 할머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미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은 것 같았지만 참는 눈치였어요. 미옥이 떠난 후 순자는 좌판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사진들이 맴돌았죠. 환하게 웃는 가족들의 얼굴,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3천만 원이라는 금액.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김밥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으니 손님들도 그냥 지나쳐 갔어요. 오후 2시쯤 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죽어가는데 유럽 여행이나 다니냐고 3천만 원이 있으면서 왜 500만 원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뻔했으니까요. 장모님 칠순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처가 눈치를 봐야 한다고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겠죠.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아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집을 팔아 결혼 자금을 대줬는데 이제는 병원비 500만 원도 아까워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죠. 아들이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지원이가 친정 가자고 해서. 그때도 섭섭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부모가 보고 싶을 거라고, 명절마다 시댁만 갈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며 말했죠.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10만 원. 그게 아들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값어치였나 봅니다. 장모에게는 3천만 원, 어머니에게는 10만 원.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김밥 재료를 정리하고 좌판을 접었습니다. 오후 3시, 평소보다 6시간이나 일찍 문을 닫은 거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국 앞을 지나갔습니다. 진통제라도 사야 했지만 돈이 아까웠어요. 통장에 19만 원밖에 없는데 약값으로 1만 원을 쓸 수는 없었죠. 월세방에 들어선 순자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고 위장은 불타는 것 같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이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요? 아들이 장가를 가는 게 감격스러워서 하루 종일 울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 옆에서 순자도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 한복은 평생 처음 맞춘 비단 한복이었죠. 30만 원이나 했지만 아들 결혼식이니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30만 원도 큰 돈이었는데 지금 며느리는 그 100배가 넘는 돈을 유럽 여행에 쓰고 있었어요. 순자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이런 결과였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김순자님이시죠? 수술 예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선납금 납부 기한이 나흘 남았는데 언제쯤 오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연장은 어렵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셨잖아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흘.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00만 원을 구할 방법은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3천만 원이 있지만 어머니를 위해 쓸 500만 원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지만 순자의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팔다 남은 김밥이 있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대신 순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정민이 어릴 때 사진들이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발표,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대학 합격 발표날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정민이 합격증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고 순자는 아들을 꼭 안고 있었죠. 그때 정민이 말했었어요. 엄마, 나 취직하면 엄마 호강시켜 줄게. 좋은 집에 모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행복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쳤죠. 젊음도, 돈도, 집도 모든 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어리석었습니다. 아들은 취직하고 결혼한 후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뜸했죠. 그래도 바쁘니까 살기 힘드니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짜리 유럽 여행 사진을 본 지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 쓰기 아까웠을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위암이 점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이대로 죽는 건가? 72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이제는 울 힘조차 없었어요.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김밥을 만들고 장사를 해야 했죠. 수술은 못 받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의 배신이 암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유럽 여행 사진을 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3시에 눈을 떴어요. 위장 통증이 밤새 더 심해져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마치 뱃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시장으로 향했지만 평소 15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쉬고 또 가다가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좌판 자리에 도착해 천막을 펴려는데 갑자기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어요. 순자는 전봇대를 붙잡고 몸을 구부렸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출근길 손님들이 왔지만 김밥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김밥이 자꾸 풀어졌고 손님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10시쯤 순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좌판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식자재를 배달하러 온 미옥이 쓰러진 순자를 발견했어요. 어머 할머니. 미옥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순자는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옥은 순자의 핸드폰에서 아들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음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5번, 10번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내봤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드님이 아직 유럽에 계신가 봐요. 미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아들은 처가 여행 중이라니. 그것도 3천만 원이나 들여서 말이죠.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들고 왔지만 보호자가 없어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네, 아마 해외에 계신 것 같아요. 미옥이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수술비 선납금 500만 원만 내시면 일단 수술은 가능한데. 하지만 그 돈을 낼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옥도 형편이 어려웠고 순자의 통장에는 19만 원뿐이었죠.
순자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으며 희미한 의식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유럽에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자신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처가를 위해서는 3천만 원을 썼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미옥은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타인인 미옥이 하루 종일 병원에 있어준 거였죠. 반면 아들은 지금쯤 파리나 로마의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겠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술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고 했지만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위장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왔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유럽 여행을 숨겼구나. 돈이 없다고 거짓말했구나.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보다 처가 칠순이 더 중요했구나. 절망의 새벽이었습니다. 아들은 유럽 하늘 아래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어머니는 홀로 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72년 인생의 결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눈을 떴어요. 온몸이 무거웠고 위장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죠. 간호사가 혈압을 재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 오셨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을 힘도 없었습니다. 미옥이 대신 대답했어요. 미옥은 밤새 병원에서 의자에 기대어 쪽잠을 자며 순자를 지켰습니다. 오전 9시쯤 의사가 회진을 왔어요. 차트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위암과 함께 급성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선납금 500만 원만 있으면. 하지만 순자의 통장에는 19만 원뿐이었고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행정 직원이 찾아왔어요. 응급실 사용료와 검사비가 2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언제 납부 가능하신가요?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옥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호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둘러댔죠. 점심시간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와 환자를 둘러쌌어요. 아들과 딸, 사위와 며느리까지 모두 와서 어머니를 걱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에게도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은 지금 유럽 어딘가에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병원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시겠어요? 긴급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하지만 서류 심사만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순자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을까요? 저녁이 되자 순자의 열은 더 올랐고 의식도 자주 흐려졌어요. 당직 의사가 미옥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틀을 못 버티실 것 같아요. 미옥은 다시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벌써 20번째였는데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순자는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졌어요. 창밖의 달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나 봐요.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미옥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새벽 5시 순자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홀로 죽음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빛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벼랑 끝에 선 현실이었어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서, 아들이 곁에 없어서 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희생하고 헌신했던 삶의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죠. 챕터 6 은희의 귀환. 새벽 6시 순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흐릿하게 눈을 떠보니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의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눈빛,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순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생님, 여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순자를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이상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여의사는 순자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위암 진단서, 복막염 소견서, 각종 검사 결과를 보는 그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특히 수술비 미납으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이를 악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여의사는 중얼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당직 의사를 찾아갔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즉시 수술실로 옮겨주세요. 하지만 수술비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를 해주세요. 당직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고 곧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수술비를 낸다는 건가요? 수술 준비를 하는 동안 여의사는 다시 순자 곁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를 벗은 얼굴이 더 잘 보였어요. 그 순간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선생님, 저 은희예요. 정은희. 여의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선생님이 도시락 싸주시던 그 굶주린 여학생이요. 순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시장 입구에서 김밥 장사를 막 시작했을 때였어요. 매일 아침 시장 앞을 지나가던 여학생이 있었죠. 교복은 낡았고 신발은 구멍이 나 있었으며 늘 배고픈 눈빛으로 김밥을 바라보던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그 아이를 불렀어요. 학생, 아침 먹었어? 아니요. 그럼 이거 먹고 가. 순자는 김밥 2줄을 그냥 줬습니다. 그날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던 그 아이가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매일 아침 김밥이나 도시락을 챙겨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죠. 돈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꼭 갚을게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때 그 아이가 졸업식 날 울며 약속했던 게 생각났어요. 대학에 합격했다고 기뻐하던 모습도 떠올랐죠. 하지만 졸업 후 연락이 끊겼고 순자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의사가 되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은희야, 정말 너니? 순자가 힘겹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은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의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연수를 갔어요. 거기서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작년에야 한국으로 돌아왔죠. 선생님을 찾으려고 시장에 갔는데 이미 자리를 옮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회진 돌다가 환자 명단에서 선생님 이름을 봤어요. 김순자, 72세. 설마 했는데 정말 선생님이셨어요. 은희는 순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동공 반응을 보고
복부를 조심스럽게 촉진했어요.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제가 신경 써서 선생님을 맡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은희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보호자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행정실로 가서 수술비 성금 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은희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제 은인이세요.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은인이죠. 은희는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는데 늘 굶주렸죠. 학교 가는 길에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때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고2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2년 동안 매일 아침 김밥을 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셨죠.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의사는커녕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을 거예요. 간호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소문이 퍼지자 의료진들도 감동했어요. 순자가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수술실로 옮겨지기 전 은희는 순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선생님을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지만 버림받았는데 남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자신을 구하러 왔어요. 이것이 인연인가, 이것이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직전 순자는 은희의 손을 잡았어요. 은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야말로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은희는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했고 수술은 6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은희는 수술실 밖에서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리는 딸처럼 초조하게 발을 구르며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수술은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암 부위를 완전히 제거했고 복막염도 치료했어요.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자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은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장 사람들이 보였어요. 아들은 없었지만 진짜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괜찮아요. 수술 잘 끝났어요.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 실감나지 않았지만 따뜻한 손길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은희의 귀환.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순자가 평생 뿌린 사랑의 씨앗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혈육은 버렸지만 진정한 인연은 끝까지 순자를 지켰어요. 수술 후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창가 침대에 누워 있으니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후 느끼는 햇빛은 특별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은희가 회진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병원 행정실 직원이 급하게 은희를 불렀습니다. 정은희 선생님, 잠깐만 오세요. 김순자 환자분 관련해서 확인하실 게 있어요. 은희는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과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입원 수속하면서 보험 조회를 했는데 이상한 게 나왔어요. 김순자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여러 개 있는데
한 번도 청구가 안 됐더라고요. 은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희는 서류를 들고 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은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희야, 무슨 일이니?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희는 급히 병원 행정실로 달려갔어요. 30분쯤 지나 돌아온 은희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은희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가입된 암보험이 있었고 암 진단 시 일시금 5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어요. 또 1985년에 가입하신 생명보험도 있는데 만기가 지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일시금으로 2억 4천만 원이나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985년에 가입하신 개인연금보험도 있어요. 20년 넘게 복리로 쌓여서 잠깐만요. 이게 맞나? 은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동안 복리로 저축된 연금액이 6억 원이고 매달 340만 원씩 평생 나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큰 돈이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보험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이 가끔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갔던 것. 물어보면 그저 볼 일이 있다고만 했죠. 매달 초가 되면 꼭 은행에 들렀던 것도 생각났어요. 은희가 계속 서류를 뒤적이다가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 성함이 김영수 맞으시죠? 1995년에 가입한 종신보험도 있어요. 사망보험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남편이 늘 새벽에 일찍 나갔던 것, 점심을 굶으며 아꼈던 것, 담배도 술도 끊었던 것. 그게 다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였구나. 여보, 당신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미래를 준비했던 거였어요. 언젠가 자신이 먼저 떠나면 아내가 어렵게 살까봐,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리면 돈이 없어 고생할까봐. 은희는 즉시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각 보험사 담당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순자의 암보험과 연금보험은 바로 처리가 가능했어요. 할머니, 암 진단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일주일 내로 지급해 드릴게요. 은희가 모든 서류를 대신 준비해 줬어요. 병원 진단서, 수술 확인서, 각종 검사 결과를 꼼꼼히 챙겼습니다. 남편의 생명보험금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12년 전에 사망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효가 남아있어 청구가 가능했어요. 김순자님이시죠? 저는 보험 설계사 이종철입니다. 돌아가신 김영수님의 보험을 담당했었어요. 순자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종철은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영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1985년부터 매달 찾아오셔서 보험료를 내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이종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보험료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고. 그때 김영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먼저 가더라도 아내가 고생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아내가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남편의 보험을 담당했다는 보험 설계사 이종철의 말에 순자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보험료만은 꼬박꼬박 냈던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험료를 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네요. 이종철도 감탄했습니다. 매달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지 알면서도 말이죠.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고생 끝이에요. 총 12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어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몇십만 원을 들고 전전긍긍했는데 사실은 그런 큰 돈이 숨어 있었다니. 특히 2000년에 암보험을 추가하실 때가 기억나요. 부모님 중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다면서 혹시 아내도 그럴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실 텐데도 꼭 가입하겠다고 하셨죠.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준비를 했구나. 나는 전혀 몰랐어요. 당신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순자는 남편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분이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신 거예요. 숨겨진 유산의 발견.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한 푼 두 푼 모아낸 보험료에는 남편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죽어서도 아내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이제야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들에게 기댈 필요도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보험금 발견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며 남편이 남긴 사랑의 흔적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과 지원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수술 잘 되셨다고 들었어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지원도 눈물을 글썽이며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민 씨가 지방 출장을 가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제주도에 일주일 동안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지원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민이 은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셨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도 은희의 손을 잡으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은희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민과 지원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순자의 식사를 도왔고 병실 청소도 했어요. 간호사들에게도 친절했고 은희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정민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지원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바빴지만 그래도 연락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출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회사 일이 얼마나 바빴는지 설명했어요. 순자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행정실 직원이 병실로 왔습니다. 보험금 처리 관련 서류를 가져온 거였어요. 김순자님, 보험금이 다음 주에 입금됩니다. 총 8억 3천만 원이고 연금은 매달 340만 원씩 나옵니다. 직원이 나간 후 정민과 지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고 서로를 힐끔 쳐다봤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정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원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제가 잘 간호해 드릴게요. 그래, 엄마. 이제 우리가 모셔야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갑자기 효부가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런데 아버지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 절차가 필요하다던데. 무슨 말이냐? 그건 어디서 들었어? 그 순간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구나. 어제 아버지 담당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리고 엄마, 저희가 출장 다니느라 빚이 좀 생겼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출장? 제주도 출장? 순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민과 지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엄마. 제주도에. 거짓말하지 마. 유럽 여행 갔다 온 거 다 알아. 순자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 칠순 여행으로 3천만 원 쓴 것도 다 알아. 인터넷에 자랑한 것도. 정민과 지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동안 너희는 유럽에서 놀고 있었지. 내가 숨 넘어갈 때 20번 넘게 전화했는데도. 엄마, 그게.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순자의 단호한 말에 정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보험금은 제 권리예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정민과 지원은 분노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 변호사를 찾아가겠다는 말,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말. 끝까지 돈만 생각하는 모습이었죠.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출장이라는 거짓말로 시작해 효도하는 척했던 며칠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게 서글펐지만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어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거짓 효도보다는 진실한 이별이 낫구나.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질 때가 왔구나. 정민과 지원을 돌려보낸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병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과 지원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지원의 손에는 영양제와 건강식품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지원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민도 어머니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더 이상 김밥집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순자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원도 거들었습니다. 순자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자신들이 좋은 곳을 알아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깨끗하고 화려한 요양원 사진들이 보였어요. 어머님, 여기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순자는 팸플릿을 밀어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였어요. 나는 요양원 안 가. 순자의 단호한 말에 정민과 지원이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 같은 거예요. 편하게 지내시는 거죠. 정민이 설득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나는 내 집에서 살 거야. 지원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혼자서는 위험하다고, 만약 또 쓰러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민이 문 쪽을 바라보며 손짓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지원이 소개했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요양원 설득이 실패하자 이제는 법을 앞세워 나온 거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 조항이 빼곡히 적힌 문서였어요.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절반은 법적으로 정민의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서명만 하시면 절반은 어머니가, 절반은 아드님이 받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초조해하며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요양원 비용도 내드릴게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제야 순자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아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돈을 차지하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격리시키려는 거였죠. 너희는 내가 죽어갈 때 500만 원은 없고 장모 칠순에 쓸 3천만 원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은 아버지 보험금까지 다 가져가려고? 나는 이제 더는 안 속는다. 내가 잘 못한 것이 있다면 아들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했다는 거다.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과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민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이 아들이고 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원이 순자에게 다가와 서류를 들이밀며 서명을 재촉했어요. 순자가 서류를 밀어내자 지원이 갑자기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펜을 쥐려 했어요. 순자가 팔을 빼려 했지만 지원은 놓지 않았습니다. 정민도 어머니의 다른 팔을 잡았어요. 순자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강요했습니다. 어머님, 서명하세요. 이게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가 들어왔어요. 순자가 아들 부부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본 은희는 즉시 병원 내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보안요원 불러주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은희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제야 정민과 지원이 순자의 팔을 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의 팔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서류는 바닥에 떨어져 구겨져 있었어요. 곧 병원 보안 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은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나는 서명 안 해. 요양원도 안 가. 순자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정민이 다시 화를 내며 자신의 권리라고 외쳤어요. 그럼 법원에서 받아. 하지만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 안 해. 순자의 마지막 말에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희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자 정민과 지원,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에 버려질 뻔했지만 자신을 지켜냈어요. 며칠 후 정민은 정말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버지 보험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상속 소송이었어요. 은희가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순자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순자는 병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돈만 차지하고 나는 버리려 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순자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강요와 결별.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지킨 순간이었어요. 아들이 법적 싸움을 걸어와도 순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지킬 힘이 있었으니까요. 해시태그 챕터 10-11 새로운 삶, 진짜 가족. 법원 복도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은희와 미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죠. 뒤에서 아들 부부의 변호사가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72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순간이기도 했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기와 학대 시도 혐의, 접근 금지 명령. 낳아서 키운 자식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지만 이상하게도 어깨는 가벼웠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병원으로 돌아온 순자는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은희가 정리해준 보험 서류들이었죠. 12억 원이라는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부 신청서였죠. 독거노인 의료지원재단에 3천만 원을 기부하시겠다고요? 병원 행정 직원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됐어요. 나처럼 병원비 때문에 수술 못 받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펴지고 등이 고다졌죠. 평생 구부정하게 살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3개월 후 순자는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이었죠. 마당에는 텃밭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푸른 산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매연 대신 흙냄새와 풀냄새가 났어요. 집 정리가 끝나자 순자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옆에 작은 가게를 열었죠. 김분식이라는 낡은 간판이 다시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무료 도시락 제공합니다.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셋째 날 오후 교복을 입은 남자아이가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운동화는 너덜너덜했고 가방은 찢어진 곳을 테이프로 붙여놨죠. 저기요, 할머니. 정말 무료인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모기만 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죠. 순자는 따뜻하게 웃으며 아이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먹고 가. 포장도 해줄게. 아이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떡볶이를 한 입 먹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입안에서 매콤달콤한 맛이 폭발했죠. 김밥 속 참치와 계란이 입안에서 춤을 췄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해주신 것보다도. 말끝을 흐리는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 앞에 김밥을 더 놓아주었죠.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이었어요. 이 보람이었죠.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평생 해온 일이었습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빠르게 퍼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5명의 아이들이 매일 찾아왔고 한 달 후에는 15명이 넘었죠. 순자는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민수는 수학을 잘했고 지영이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철호는 동생 둘을 돌보느라 늘 피곤해 보였죠.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민수가 성적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하해 주었죠. 그 순간 문득 은희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 아이도 이렇게 성적표를 들고 왔었죠.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김분식 앞은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떡볶이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죠. 한 아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얘도 부모님이 안 계세요.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럼. 친구야, 많이 먹어. 순자가 떡볶이를 떠주자 새로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울면서도 떡볶이를 계속 먹었어요. 배가 고팠던 거죠. 순자는 휴지를 건네며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분식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하러 온 대학생들도 있었고 후원금을 보내는 독지가들도 생겼죠.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혼자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그게 그녀의 방식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순자는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340만 원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생활은 여전히 소박했어요.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아이들을 위해 저축했죠. 어느 날 은희가 미옥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큰 화분을 들고 있었죠. 선생님, 개업 축하드려요. 은희가 활짝 웃었습니다. 미옥은 김밥 재료를 한가득 가져왔어요. 세 사람은 부엌에서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선생님, 예전에 저한테 주셨던 도시락 맛이 아직도 생각나요. 은희가 당근을 썰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었죠. 너는 정말 열심히 먹었지.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미옥이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시다니.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야. 아이들이 나를 살려주는 거지. 그날 밤 세 사람은 마당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별들이 반짝였죠. 순자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길에 거실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어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손편지, 사진들이 빼곡했죠. 전국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도 있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피로 맺어진 인연보다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 깊고 따뜻하다는 것을요. 오전 11시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오늘 떡볶이 맛있게 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떡볶이를 저으며 미소 지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산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자, 다들 손 씻고 와. 오늘은 특별히 어묵도 많이 넣었어.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씻으러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김분식의 따뜻한 맛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떡볶이 냄새와 함께, 사랑과 함께. 진짜 자식은 혈육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죠.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일 때 순자는 가게 문 앞에 서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내일도 맛있는 거 해놓을게. 네, 할머니. 아이들의 대답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2년 만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죠. 순자가 김분식에서 아이들과 나누는 떡볶이와 김밥처럼 우리 모두에겐 아직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자식이 주는 사랑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연도 그만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순자처럼 제2의 인생을 꽃피우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사연 이야기였습니다.